손실보상은 단문으로 물어봤지만 사례로 물어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경감, 왜냐면 이 경찰 조직하고 별로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자, 헌법 23조 3항, 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걸 재산권 보장 일반 규정이라고 부르죠.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내용 한계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항이 유명한 규정인데 잘 보세요. 공용 침해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재산권 보장 일반 규정, 내용 한계 규정, 1량 합해서 내용 한계 규정이라고 부르고 얘는 공용 침해 규정이에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수용, 전면적으로 뺏는 거죠. 사용 제한. 이게 공용 침해입니다. 공용 침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공적 사용의 필요가 있어서 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재산권을 뺏는 거예요.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여기 잘 보세요. 밋이니까 and죠. 소용 사용 제한 이런 공용 침해와 and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소용 사용 제한도 법률로, 보상도 법률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때 공용 침해 규정의 보상이 반드시 결부돼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결부 조항으로 해석할 건지, 결부 조항을 다른 말로 불가분 조항이라고도 불러요. 결부 조항 또는 불가분 조항으로 독일처럼 해석을 하면 공용 침해 규정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자, 그런데 뭐 경감 시험에 이게 나오기는 단문은 좀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손실보상은 이건 공권이라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사건이라면 만약에 민사일 텐데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이건 두 문자 암기해야 돼요. 손실보상 청구권 공권이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요건은 공제적 특보입니다. 나중에 이거 보면서 암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돈행정법 연구소 있잖아요. 돈행정법 연구소에 보면은 제가 이걸 쭉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녹화시킨 게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녹음 파일인데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경찰 쪽만 보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강론은 아직까지는 경찰 행정만 나오니까. 공제적 특보는 이거예요. 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용 사용 제한은 적법한 공용 침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없는 규정이 특이해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돼. 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공공필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적법한 공행정 작용, 적법한 공용 침해죠. 특별한 희생, 이게 조문에 없는 거죠. 보상 규정이 있어야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이건 그냥 단순한 사항들이에요.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와요. 얘가 많이 나왔지.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공제적 특보를 쓰고 이때 이 보상 규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해야 될 거냐? 그때 부수쟁점으로 얘 하나 쓰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본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냐? 만약에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는 그냥 위헌이에요. 그냥. 그런데 공용침해 규정에 왜 보상 규정을 안 넣냐면 특별한 희생이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거야. 그래서 보상 규정을 안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럼 위헌 판단을 받는 거죠. 독일은 불가분 조항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분 조항으로 안 보는 게 다수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도 법률 제정 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공용 침해 규정이겠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에 불가분 조항이라면 그냥 위헌이야. 그런 경우에도 뒤늦게 나중에 보상 법률이 후속 시행령에 의해서 보상 법률과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분 조항이 아니니까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지. 헌법 23조는 독일과 달리 독일은 수용밖에 없어요. 수용은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니까. 그런데 사용 제한은요. 수용적 효과가 발생하면 꼭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요. 영업 제한 조치가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며칠로 끝날 것 같으면 보상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 제한이 너무 오래 장기화되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거 표현합니다. 수용적 효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필요해졌던 거예요. 단순한 뭐 예를 들면 영업 제한 조치 9시까지밖에 영업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한 2주 있다 끝났으면 보상 안 해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독일은 수용밖에 규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필요하니까 독일은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사한 조항은. 그렇지만 우리는 보상이 필요 없는 사용 제한도 있기 때문에 불가분 조항으로 헌법 23조 3항을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직접 보상해주자. 직접 효력설. 유추적용설. 관련 이 유추적용설은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유추 적용하겠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언무효설은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면 유언무효설이 돼요. 또는 보상입법을 부작위, 입법화하지 않은 것 자체를 유언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관련된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될 거야. 근데 유추 적용할 만한 법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3조 3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상이 가능하다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떤 결의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23조 3항에서의 정당 보상이란 우리 판례는 완전 보상으로 봐요. 이 완전 보상에 나중에 생활 보상이 포함됩니다. 생활 보상이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하는 걸 의미해요. 자녀지 부상 청구 이거는 5급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뭐 경감에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져요. 자녀지라는 건 확장 수용인데 도로가 지나가서 내 토지가 다 수용돼서 이만큼 남아서 그랬더니 얘를 이용할 방법이 없어. 아니면 이용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그럼 여기까지 수용해 주세요. 이게 확장 수용 청구. 이게 자녀지. 수용되고 남은 토지란 말이죠. 자녀 건물도 있어요. 자녀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녀지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또는 아예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달라고 매수 청구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도 돼요. 5급에서 한번 나왔는데 자녀지 수용 거부 제기에 대해서는 보통은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사자가 청구만 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이게 형성권의 개념이죠. 제가 볼 때는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단문으로 한번 쭉 보고 말겠어요. 얘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사례의 5급 공채에 나온 게 이거예요. 자녀지 수용을 청구했는데 거부 제기를 나오면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면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는 발생하는 형성권이라고 했죠.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으면 보상금 문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게 토지보상법 85조 2항인데 워낙 중요한 조문이에요.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해요. 이 보상 문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돈도 많이 오고 가고.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형성권이므로 청구에서 수용의 효과는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상금의 문제만 남으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로 다퉈야 된다. 거부 제기를 처분으로 와서 취소로 다투자. 아니다. 보상금 증감으로 다퉈야 된다. 아니다. 그냥 얘는 특수한 소송이거든요. 일반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자. 보상금 청구 소송, 증감 청구 소송은 토지보상법에 있어요. 간접 손실보상 사시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어떤 시험에도 안 나왔어. 생활보상 뭐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생활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산 참사가 있었죠. 전철연에서 막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나 같은 거 뿌리고 해서 경찰도 죽고 거기서 시위하던 분들도 죽고 그러면서 이 생활보상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정당한 보상에는 생활보상이 포함된다고 했죠.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주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어, 실무에서 보면 뭐 딱지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이 수분양권을. 그래서 딱지 모아가지고 나중에 막 건물 올리고 이러거든. 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는 분양권을 줘요. 수분양권. 그 토지 같은 거 이렇게 주거든. 그거를 은밀하게 거래할 때 딱지 거래한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자,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세요. 희생보상 청구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의미는 좀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백신 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막 사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상해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험 사례로 나올 수는 없어요. 너무 전문적 이론이어서 가볍게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행정심판. 심판보다는 보통 소송을 많이 시험에 내죠. 소송으로. 근데 심판은 사실 많이 쓰이고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심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아둬야 됩니다. 담당 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심사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정의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심판은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니까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보통 직근상급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뭐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국가의 총리 산하에 국민권익위가 있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지사가 있죠. 그러면 국민권익위 소송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행심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악구청장이 일정한 처분을 해서 심판을 제기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제가 다투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해야 돼요. 보통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같은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아요. 권력 분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당연히 법원이 하는 거죠. 얘는 법원이 하기 때문에 얘는 권력 분립으로부터 민감해요. 권력 분립 원칙에 얘는 적용되지 않고 얘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심사 범위를 볼 때 이게 중요한데요. 같은 행정부 내에 있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은 무조건 위법만 심사할 수 있어요. 즉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를 못합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적법하지만 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쓰는 결정 형식은 재결이죠. 재결. 얘는 판결이고 변론을 거치면 판결이고 변론을 안 거치면 결정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집행정지 결정 이건 보통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판결은 변론을 거쳐서 나오는 최종적 판단이 판결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요.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나중에 보면 재량 처분에 관해서도 일부 취소 제기가 가능해요. 이게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물어봤어. 그렇지만 얘는 권력 분립 원칙이 적용되고 위법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재량 처분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은 할 수가 없어요. 권력 분립 원칙 때문에. 이 정도를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네요. 자, 사례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는 둘까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건 개별법에 이의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행정심판인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면 그 이의신청이 결정서가 송달되면 90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행정심판이 아니면 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뭐 사례로 나오기는 힘들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갑니다. 재심사 뭐 이거는 행정기본법인데 뭐 사례 단문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청구인적격 입법론은 이거 입법고시에서 딱 한번 물어봤어요. 소송 위주로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구제는요 30조의 집행정지가 있는데 소송법 같으면 23조 3항이죠. 그리고 임시처분 규정, 임시처분을 우리가 줄이면 임시가짜, 가처분인데 얘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사례로는 타시험에서도 고시에서도 잘 안 물어봐요. 가끔 물어봅니다. 단문 대비만 나중에 좀 하시고 만약에 사례로 브리터로 나왔다 그럼 단문에 있는 내용으로 쓰면 돼요. 집행정지 뭐 이 조문에 있는 거 가볍게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심판의 재결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아요. 심판은요, 심판은 취소 심판이 있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이 있고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이때의 인용 재결은 처분 취소 재결,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무효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등은 이제 부존재인데 처분 유효 확인 재결, 무효 확인 재결, 유효였다 무효로 바뀐 걸 실효라고 부르죠. 처분 실효 확인 재결. 등은 부존재니까 존재 확인 재결, 처분 존재 확인 재결, 부존재 확인 재결. 근데 얘는 잘 안 물어봐요. 여기서 앞에 두 개는 취소 재결과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은 재결이 나오면 취소되고 변경돼 버려요. 이걸 형성 재결이라고 부르죠. 얘는 명령을 했으니까 이행을 명하는 이행 재결이라고 불러요. 이행 재결. 여기도 처분 재결은 그냥 처분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얘는 형성 재결. 얘는 명령자에 있으니까 이행 재결.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의무행 심판의 대상은 거부 처분과 부작이라는 건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 심판은 둘이에요.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지만 또는 의무행 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처분 재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의무행 심판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의무행 심판밖에 없습니다. 부작위는 처분이 아닌 거라고 했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용재결의 종류, 처분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앞에 두 개가 형성 재결, 이행자가 들어가면 명령자가 들어가면 이행 재결. 의무행 심판은 처분 재결, 즉 재결의 형태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거야. 왜 처분할 수 있어요? 같은 행정부 내에 있으니까.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처분도 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명령 재결이 있고 얘는 형성 재결, 얘는 이행 재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결의 효력은 형성력, 소급표, 대세요. 이건 나중에 판결에서도 나와요. 뭐 기속력도 있고 재결 자체가 심판의 재결이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공통수학에서 확인행위죠. 확인행위. 여기 있네요. 단문으로나 대비하면 되겠네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취소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일부 취소 재결보다는 일부 취소 판결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내는 건 판례가 있는 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심판의 재결례는 이거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례를 만들기가 힘들어. 판례는 판례 사실관계에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사례를 만드니까 보통은 소송 쪽으로 내는 거지.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기는 뭐 나중에 또 모르겠네. 단문으로 낸다면 할 말이 없어요. 타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니까. 교수님들은 아니까. 근데 경감 승진에 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정치하게 알아야 되거든. 위원회 직접 처분 조문이 있다는 거 아시고, 위원회가 직접 처분인데 49조 3항은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처분 명령 재결이거든요. 의무행위 심판에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을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럼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청이 해야 될 처분 안 하면 나중에 간접관계로 돈 내게 할 수 있어. 가볍게 읽어보시고 단문 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 계획과 실효성 확보 수단. 이건 무진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단문으로 대비하고, 만약에 사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오면 단문에서 암기한 거 쓰면 되죠. 단문도 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뭐 우리 쪽에서는 의무행위 심판 정도? 그 정도 한번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한번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가볍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은 사시하고 입법고시에서 한 번씩 나왔어요. 판례는 부정합니다. 왜? 인용재결에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유력설이 있어. 자치사무일 때는 자치권 보장을 해서 적어도 제한적이나마 다툴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있을 뿐이에요. 인용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행정처에 불복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기속력 때문에. 49조 1항 기속력의 바람으로 안 돼요. 그리고 행정처의 내부적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왜?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했잖아.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하는데 보통 재결이 나오는 기간은 60일입니다. 30일 연장이 가능해. 3달이면 재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심판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입법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주관적 공권이 자치권이 침해됐다면 적어도 법원에 심판은 좀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입법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긴 합니다. 자,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네요. 불고제, 오고제 효과인데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자, 잘못 알렸다 오고지죠, 오고지. 90일 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95일 잘못 알린 기간에 94일째 심판 청구했어요.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적법한 그 기간 내 그 행정심판은 1항에 규정된 기간 내 청구한 것으로 본다. 처분청이 고지를 잘못했을 때, 여기 보세요.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고지를 잘못했다. 이게 처분의 위법사유는 아닙니다. 불고지, 고지를 안 하면 이때는 180일로 가요. 알리지 않았다. 이게 불고지. 불고지로 가면 90일, 180일에서 180일 최장기간으로 가는 거고, 오고지, 잘못 알리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봐줍니다. 행정처의 처분을 할 때 이런 고지를 해야 돼요. 행정심판은 어디에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죠.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어. 즉 위법사유가 아닙니다. 고지를 안 했다고 해도.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는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심판 청구 기간은 그 잘못된 기간에 제출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송해 주겠죠. 불고지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최장기간으로 가고, 오고지는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만 하면 돼요. 그럼 불고지, 오고지를 했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즉 위법사유가 아닙니다. 이걸로 심판은 이것으로 충분해 보이네요.